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허연준 대표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만우절인데 오늘 거짓말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진영 기자라고요. 예.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분 페북을 보니까 푸틴이 사임했다고. 이제 그게 네. APF 통신에 의해서 네. 지금 보도가 됐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국가정보국을 담당했던 예.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푸틴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전쟁을 초기에 빠르게 속전속결해서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도시를 점령할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네. 전쟁을 추진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 FSB, 전신 전신은 KGB죠. 네. FSB, SVR 이런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막 질책했는데, 네. 최근에 국가비상위원회에서 일종의 좀 쿠데타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네. 푸틴이 사임을 하게 됐다. 일신상의 사유로 건강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페북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럴듯한데요. 오늘 좀 만우절이라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쉽지는 아니죠.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예. 그거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매일 365일 늘 만우절이라서 네.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안 낸 옷도 현금 내서 샀는지, 진짜 뭘 했는지, 모든 게 대통령부터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만우절이 없어도 1년 내내 피곤한 것 같아요. 현금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먼저 이야기 간단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그 신분이 확인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 씨의 유명 디자이너 딸이 네. 지금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에 예. 소속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 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대변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자기들이 확인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유명 디자이너 딸이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의상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의상 담당이 있습니까 원래?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의전비서관실, 그러니까 부속실 안에 네. 제2부속실에 보통 의전 담당이 있죠. 네. 의전 담당이 일부 하는 과정에 네.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보조하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의상 담당이 따로 있지는 않죠. 청와대 내.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의전 담당이 보통 이제 그 일을 하고, 네. 더 중요하게는 최소 수십만부터 수백만 원. 네.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는 약 7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일시에 옷을 구매했다. 300만을 가지고 와서 수제화를 구입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 현금으로 지급했을까? 그렇죠. 본인의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썼다면 상식적으로는 카드로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데, 네. 그 많은 돈 5만 원권을 막 두툼하게 봉투에 가져와서 준다는 게, 그것도 유명 디자인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이게 있습니다. 청와대 내 이제 특수활동비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다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특수활동비는 사용하고 나면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네. 내부적인 차원에서 기록은 남기죠. 네. 그런데 총무비서관실에 가면 금고가 있습니다. 네. 현금을 보관해 두는 금고가 있는데요. 네. 그 금고 안에 보통 한 수억 원씩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그 특수활동비가 나왔을 때 청와대 직원들의 일종의 이제 대통령께서 좀 수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바로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금고에서 이제 나왔으라고 보는데, 지금 저 돈,
김정숙 여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저 돈이 사비였다면 분명히 그 수십 차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역들이 다 있을 텐데 만일 그 내역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실제로 그 내역이 없다면 총무비서관실이나 부속실에 저 금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침 아까 그 계약직 행정요원이 총무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속실이 아닌가요? 예. 공개적으로 지금 확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속실하고는 다르죠? 예. 총무비서관. 원래는 이제 이 부속실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영부인으로 지칭되는 그 의전과 행사 담당이거든요. 네. 총무비서관실은 그 일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 부속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는 하죠. 돈과 지원. 여러 가지 걸. 네. 그래서 왜 총무비서관실에 배치됐는지가 이상하고 그 안에 의삼 담당이 더군다나 총무비서관실에 갔다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2부속실에 의전 담당이 그 일을 일부 했다 하는 것은 좀 일부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것도 의상 담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의전 담당이고 네. 소속이 제2부속실에 하는데 총무비서관실에 갔다는 건 돈과 연관된 일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현찰 뭐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겠네, 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의 의문사항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디자이너 딸 이제 계약직으로 행정요원으로 이제 채용했다고 하는 그 여성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인지 네. 아니면 일부에서는 우리 국적자가 아니다. 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KS강님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국무원 신분에 채용할 수가 없고요. 네. 더군다나 청와대 같은 특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증 엄격한 곳에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이건 중대한 좀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 국가의 보안 관련된 위반 사항도 지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국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 그 국적이 없다면 누가 어디서 이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직 없는데요. 그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사항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정상적인 절차를 당연히 뭐 국적 확인 여러 가지 했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 만일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국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확인할 필요도 있고 공개적으로 그 사항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채용 과정 절차나 이런 데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해서 채용을 했고 또 하나는 국적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걸 숨긴다면 그건 굉장히 중대하게 위험한 사항을 또는 뭔가 은폐할 사항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도 조만간에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이제 그 금고는 현찰 금고가 따로 있고 네. 이 현찰 금고는 뭐 이 김정숙 옷을 산다 이러면은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총무비서관실에 그 사람이 그걸 담당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돈 사용을 하는 총무비서관실에 그걸 했다고 하니까 더 이제 의혹이 네.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총무비서관실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총무비서관실에 그런 특수활동비 현금이 있었는지 부속실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돈을 전체 관리하는 곳은 총무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무비서관실에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렇게 현금으로 여러 차례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몇 차례인데 만일 수십 차례 뭐 100여 차례 이상 현금을 주로 지급했다면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네.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이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만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이 댓글이 아주 뜨겁습니다. 뭐 옷보다는 지금 이게 유승민이가 경기지사가 되면 되겠냐. 우리 KS 강님 늘 도와주시는데 유승민 그놈 이름 꺼내는 우파도 있나요?
그놈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름도 꺼내지 말아야지 일어나는데 이름을 안 꺼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자 더불어민주당의 누구 후보를 당선시키는 보다는 그래도 유승민이가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생각이 좀 다른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공천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사실은 좀 그 시기에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공천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그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당에서도 해야 되고 국민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 과정이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대구나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나 강윤석 변호사가 경선 과정에 돌입할 경우에 그 과정에 해당 경쟁자들의 그간의 활동, 특히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피할 수 없겠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강윤석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페이북이나 여러 형태 육성으로도 유튜브 가세연의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전의 어떤 승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제 비장한 결을 얘기를 했고 반드시 유승민을 아예 그냥 정치 현장에서 끝장내도록 몰락시키겠다 이제 그런 비장한 결으로 강석 변호사가 지금 공개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선 과정, 공천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결과가 나온 후보가 어차피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또 전략적 판단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김선아 님이 댓글에서 허 행정관님도 대구 박통교토로 오세요.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에 갈 만한 그러나만 근거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대구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본인이 정치 활동도 하고 뭐 변호사 활동도 했지만 대구에서 유년기 학교를 다니고 해서 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연고가 있고 지역 사정이 있는데 물론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연고주의에 입각해서 저는 출마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의 이제 동양들이 가끔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저의 출생지역인 동양으로 와서 한번 정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북 지역 출신. 어디 출신입니까? 전북 부안 출신입니다. 부안. 네, 지금 새만금, 격포, 줄포 있는 그 부안 전북. 새만금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뭐 네. 거기에 제 아는 사람들도 거기 공장을 또 한다고 땅도 사고 뭐 그쪽이 아주 땅이 제일 싸요 이 근처에서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으니까 앞으로 뭐 많이 발전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시에 이제 정치인으로 출마할 준비도 하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연고주의에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출마를 하는 것은 제 소신상 동의하지 않는다. 네. 저는 서울 지역에서 1998년도 이후 산 이후로 약 25년 가까이 서울에 살면서 어떤 보수운동, 우파운동, 또 한국 사회의 어떤 관련된 여러 이제 활동도 하고 또 북한 인권과 북한 민주화 운동을 주로 해왔는데 갑자기 과거에 출생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살아왔던 길이나 살고자 하는 길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연고나 지역에 입각해서 정치를 할 생각은 뭐 향후에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어쨌든 자신이 이제 과거에 출생했다고 또 유년기에 그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지역이니까 또 연관돼 있고 그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사저를 만드신 곳도 그곳이고 또 대구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 KS 강님 지금 댓글에 보면은 네. 유승민은 지사가 되면은 경기지사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대선 때 또 나올 거다 이거.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이번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유승민에 대한 안티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수층에선 상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깊이 축적돼 있고 대표적인 탄핵의 이제 주동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의 주범은 촛불 좌익 세력이 주범이라고 봅니다. 그 세력들이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된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실 탄핵이라는 형태의 선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이미 좌익들, 촛불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의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북한에서도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붕괴, 몰락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입장도 밝히고 시도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좌익들, 특히나 친북 좌익들이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체제에 사실은 전복이나 유기를 모색하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주범이라고 저는 보고요. 촛불 좌익 세력들이 또 특히나 친북 좌익 공범이 있는 것이죠. 그 공범이 이제 흔히 말하는 유승민, 뭐 이제 김무성,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 헌재에서 이제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했던 윤핵관인데. 예. 네.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장제원, 하태경 이런 분들이 이제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 지위 이런 걸 붕괴시키는 그런 이제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던 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은 그 공범 차원에서 책임이 있고 특히나 탄핵을 주도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 반기문 뭐 새로운 어떤 정치 리더십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허황된 꿈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태가 체제 위기나 보수 진영의 위기, 몰락에 결정적 영향을 했던 측면에서 이제 공범이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이지만 탄핵에 찬동하거나 침묵했던 또 세력도 이 세 층으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승민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는 어디에서? 예, 거기에 이제 저는 공범이 있고 네.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특히나 TV조선이 일부 그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출신의 기자가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순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특정인 예를 들면 고영태라든가 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최순실을 공략하고 그 최순실을 공략해서 박 대통령의 합법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이제 특히나 이제 당시에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적 상당히 관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 진영 내에서 협력적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적 판단도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공범적 역할을 상당히 했고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여론 조작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이제 사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일관된 입장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게 어떤 권력의 힘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신문사에서 제일 뭐 이제 발행 부수도 그렇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이런 입장의 조선일보는 일반 신문사와 다르다는 인식이 조선일보는 그 관련된 뭐 기자들이든 아니면 핵심적 경영진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자부심도 상당히 강한 데다가 실제로 어떤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정치인들의 관계를 볼 때 좀 차등적인 대우를 받기를 좀 원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렇고 당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조선일보만 특별히 다른 신문사에 비교할 때 우월적 지위를 하지 않았고 어떤 언론의 중요한 사항들을 보도할 때도 똑같이 대우했고 정보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의 초기 출범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 긴장 관계가
누적돼서 있었던 게 있고요. 또 이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조선일보 사주하고의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친인척 관계부터 뭐 많더만요. 예, 예. 이제 누적된 게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여러 보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여러 형태의 싸움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해당 특정 논설위원에 관한 사항들도 그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설위원회 이제 일명 사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 박근혜 정부 청와대하고 그때 싸우는 국면들이 여러 형태로 반복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섰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탄핵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유영아가 자기 오늘 기자회견 아침에 11시에 대구시당에서 했는데요.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의 후원회장을 맡아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박시면 유영아에게 실린다 이러니까요. 그러면 김재원은 완전히 정무수석, 마지막 정무수석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는 김재원도 상당히 가까웠잖아요. 최경환, 김재원 다 가까운 사람인데 김재원이 나간다고 미리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늦게 오늘 바로 이제 유영아를 내보낸다. 이거는 김재원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게 입증된 거죠. 이제 박대일교에서 감옥에 있을 때 탄핵의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2016년 11월 이후에 2018년 기간까지 특히나 2년 한 이상, 만 2년 이상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서 탄핵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에 섰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시에 지금의 과거의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현재의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고 최순실에 마치 영향권에서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여러 형태의 정치적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공개적인 정치 활동의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런 데를 다 기록을 대부분 또 그와 같은 사항들이 각종 들어오는 편지, 각종 자료 이런 데에서 대부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미 정치인에 대한 평가, 감별 이런 건 이미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유영아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뚜렷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박 대통령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봐야죠. 예, 출마 담당자한테 출마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지지 표시이기도 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개인적 논평은 박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성 논평을 할 수는 없지만 유영아 변호사 후원회장을 맡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이미 간별을 박 대통령에서 하셨고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박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되는 또는 표현되는 것이라고는 충분히 확인되는 것이라고. 그럼 지금 김재원 변호사,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주 입장이 좀 난감하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유영아 나오기 전에는 박시민이 나한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진짜 박시민 유영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아니다 소리도 못 하겠고 아주 힘들어요. 네, 그런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삼성 서울병원에 퇴원할 때 김재원 최고위원도 거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 외에 김기춘 비서실장님, 허태열 비서실장님,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조윤선 장관, 주요 그다음에 수석 민경호 의원도 오고. 비서관
출신들, 민경욱 의원, 뭐 여러 의원들 출신 전현직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님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죠. 김기춘 비서실장님, 조윤선 장관, 최경환 부총리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상당히 신뢰한다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아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단언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일일이 개인의 평가는 이제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 지금 사진에도 보이죠. 여러 근데 그 확실하게 대통령께서는 대구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는 평가하고 친박 중에서도 박 대통령께서 진짜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고 후원회장 맞는 표현에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홍준표가 지금 대구에서 뭐 국회의원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후보 중에는 대구의 현직 국회의원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는 여론조사는 많이 나왔고 당내에서 이제 지지가 낮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2위인데 이런 그다음에 그전에도 또 대통령도 한 번 나오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당대표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이래서 홍준표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서 현재는 홍준표 지지도가 아주 높아요. 네. 높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후원회장이다 이렇게 어제 뭐 이렇게 언론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유영하가 유일한 대변인 참고 유영하가 그냥 기자 질문에 바로 답을 해버렸어요. 자, 이래 될 경우에 현재는 1위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그 다음에 김재원, 그 다음에 유영하 정도가 될까 말까 이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홍준표를 꺾어서 과연 유영하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제 여론조사나 당원의 이제 경선과제 당원 투표 모두에서 이제 그간의 조사로는 상당히 앞서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당 공천 규정이 아마 50대 50 비율로 50대 50. 네, 지난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 당시에도 50대 50 비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상당히 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당원의 경우에는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보수층 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조사는 대부분은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에 주요 어떤 대상자로는 여론조사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후원회장을 맡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까지 정치적 상황이 반영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니 앞서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격차가 있는 2등 으로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온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해한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여론조사에 홍준표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여전히 보이고 다만 당원 투표에서는 박심이 박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의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인데다가 대구와 달성 뭐 이 안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에게 상당한 영향권이 있는 지역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지역에는 박 대통령을 함께 하는 또 여러 형태의 정치인들이나 그걸 돕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3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사저에 귀향하는 날에 갔을 때도 이제 한 수십 명이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갔는데 그 대부분은 대구
쪽에 있는 사람이 달성 분들이었는데 박태국회에서 움직이면 유영하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개인 후보로가 있다. 분명한 것. 그래서 이제 출마하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출마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후보로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한다면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사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박사모들 아닙니까? 전통적인 박사모는 아니고 박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치를 하실 때 달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실 때 그 달성과 대구 지역에서 그걸 해왔던 정치인들 일반 팬클럽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하고 있는 또 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좀 그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예를 들면 후원회장도 맡으시고 유영하 변호사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 뭐 유세 현장 같은데 직접 박 대통령이 나서거나 육성 메시지를 하거나 편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특히나 당원 보수층 내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일부 좀 비토의식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와의 그 과정도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이후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비판적 의식이 있었던 데다가 대선 후보 한 명이었던 분이 대구로 다시 가게 되면서 하방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좀 상당 부분 역풍이 부는 어떤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추세의 이전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반영 이런 것들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영하 변호사가 가깝게 추격을 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재원과 유영하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반홍 전선이 이제 만드는 건데 그 반홍 전선의 힘이 화학적으로 만약에 결합되면 홍준표 의원의 부분도 홍준표 의원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지지 세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쉽게 공략하기는 쉽진 않지만 적어도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특수한 지역, 특수한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지사님 말씀한 대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원 후보가 자기 중심으로 하자 이러겠죠. 유영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재원 중심으로 하자. 당신 뭐 여기 좀 연고가 약하지 않느냐. 김재원도 뭐 큰 건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될 가능성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비토하는 건 아니다는 게 확실하죠. 국민의힘을 자기가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대변인 유영하를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로 집어넣은 거죠. 우리 공화당 후보로 낸 게 아니고 또 신당 창당하는 뭐 친박 연대라든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다가 여기 후보로 집어넣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이 과거에 네. 지난 총선에서도 뚜렷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좌파 세력들 어떤 집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고 보수 진영이 승리하는 그 일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지원하는 형태로 입장을 밝히시기로 했고 대통령께서 그간에 이제 걸어온 길도 전신 새누리당부터 뭐 자유한국당 그 전에 한나라당 이 어떤 정당의 여러 문제는 안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정당이 보수 정당의
제1정당으로는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하는 그 경로는 대통령께서 그 정당의 경로로 가져온 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입장을 발표하실 때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대구를 도약시키겠다라고 네. 얘기를 그때 벌써 유영하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미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어떤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인재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이번 어떤 의사 표현으로 확인되는 것 같고요. 박 대통령의 전체적인 구상 중에 제가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무슨 대립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보수 진영 내, 특히나 보수 정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의 주요 방향이 있지 않은가.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유영하 변호사나 강윤석 변호사에 관련된 입장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가 당선되면은 이거는 폭풍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박풍이 불었다. 박근혜 폭풍이 대구에서부터 진앙지가 돼가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이 엄청난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의 그냥 단독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쳐다볼 수도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힘, 네. 또 대구 어떤 시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정치적 선택,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힘을 밀어주겠다는 의지 표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의사 표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유영하가 떨어졌다. 네. 떨어졌는데 2등도 아니고 3등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참패라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있으라고 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봅니다. 워낙 홍준표 후보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꽤 큰데다가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10% 정도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20% 이상 앞서면서 전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체 보수층 또 일반 유권자들 내에는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정치인의 한 인물로 뭐 국가 지도자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홍준표 의원을 선택하고 또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당시에는 당원이나 이런 층에서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꽤 밀렸지만 전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강한 후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도전하는 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힘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은회가 3위이고 상당히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힘이 유영하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용되진 않는. 그것도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텐데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 대리인으로서 적합하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또 그 고난의 세월은 존중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상징하는 인물로서 대리인으로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넓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실제 그 후에 대구 지역의 대구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확인하는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감옥에서 또 병원에서 뭐 집도 없을 때 집 사는데
자신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만드는데도 계속 이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그 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5년, 뭐 저도 악몽의 5년이고 악몽의 5년 동안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고 같이 했는데 뭐 그거는 다들 인정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박근혜의 정치적인 패착이다. 그건 좀 너무 무리수다. 박근혜도 별 수 없네. 이런 평가를 정치적 평판을 불러오지 않겠나. 만약에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쯤 돼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쪽박을 차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저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뭐 현재 이제 예측하는 상황인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 상당히 대구 어떤 시민들의 그 일정 부분 기대치를 충족할 정도의 상승은 하리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시고 그 행보를 걸으면 새로운 인물을 좀 선택해달라 이제 그런 제시된다면 조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순위를 뭐 어떻다 그리고 실제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안심하고 거의 홍준표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도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활동력이랄까, 그 대구 시민들의 의사표현 이런 게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공천 내부의 경쟁 과정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싱겁게 승부가 끝나는 그런 결과보다는 상당히 뜨겁게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이제 그 격차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움이 뭐 진검승부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국회의원 수성울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네네. 홍준표가 국회의원직을 빨리 사퇴를 하면은 네. 한 달 전까지 사퇴하게 돼 있는데요. 네. 빨리 사퇴하면은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번에 같이 하고 정재군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법정 시한 뭐 5월 초까지 6월 1일에 이제 선거니까요. 네. 5월 1일까지 최대한 늦춰버리면은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대구에 선거를 또 가져온대. 선거라면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구는 특히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돌아와서 자, 이번 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또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데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관련해서도 좀 여러 상황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관심사였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거법에 맞춰서 좀 그것보다 이르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 예를 들면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공천에 사실상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뭐 사퇴를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에 출마할 가능성을 사실 저는 조금 더 높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이제 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대구시장이 된 다음에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선거법에서는 이미 그 30일 전에 후보로서 출마하려면 3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5월 2일 이전에 네.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데 동시에 이번에 만일 대구 수성을이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지려면 4월 30일 이전에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보궐선거가 되고 아니면 내년 4월에 1년 후에 이제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그런 선거법 관련된 부분을 미리 체크를 못 하셨는지 뭐 대구시장이 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선거법 규정과 일단 맞지 않는 위반되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홍준표 의원이 깨끗하게 이제 사실은 만일
대구시장 관련된 공천 과정으로 이미 후보로 뽑힌다면 바로 사실은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순리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4월 30일 전에 사표를 낸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보궐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래서 저는 이번 대구시장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면 대구 수성을 쪽에 보궐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더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의 변수에 따라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같이 안 치러지고 내년에도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미리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상황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의원직은 조기에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사퇴를 4월 30일까지 하면은 동시 보궐선, 국회의원 보궐선 동시인데 4월 30일이 지나서 5월 1일, 5월 2일까지 사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네. 자, 그러면 30일 이전에만 하면 되니까. 30일까지만 해주면은 6월 1일 날, 올해 6월 1일 동시에 보궐선거인데 5월 1일, 5월 2일 이때 돼서 하면은 보궐선거가 내년 4월 달로 넘어가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지난번 경남지사가 만들 때도 끝까지 밤 12시까지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홍준표 후보 지금 하는 거 보면 자기는 사퇴할 생각이 없죠. 일단 어제 기자회견하는 보면 그죠? 네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은 미리 이제 선거법 관련된 사퇴 조항의 시기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그때 최초로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못하지만은 그러나 미리 뭐 보궐선거 같이 하든 미리 해주지는 않는다. 나는 뭐 끝까지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고 1시간이라도 더 가지고 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루 한두 시간 이제 더군다나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공천 과정을 그렇게 갖고 있다면 4월 30일 저 최소한 5월 2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 하는 게 순리고 그 하루 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구 수성 을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정치적으로 최소한 예의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제 사실은 의사 표현이고 그래서 저는 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대구 시민들한테도 그런 입장에 서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가진 걸 다 챙기려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선거법의 조항을 아주 끝까지 땡겨가지고 4월 9일 날, 그때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4월 9일 날 자정 직전에 땅 사퇴를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동시에 안 치러지고 그 다음 치러져서 김경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품격을 뭐 요구한다 이런 거는 안 통하고 지금 품격을 따지자면 그렇게 어렵게 대구에서 국회의원 수성을에 당선시기 좋은데 국회의원을 임기 마치는 게 품격이 아닙니까? 글쎄요, 현역 의원이 이제 지자체 단체장을 출마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현역 의원이 지자체 단체장 출마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홍준표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거의 공통적으로 출마하는 모든 대상자 문제일 텐데 다만 대통령 후보 자격을 했던 사람이 대구시장으로 가서 출마하느냐의 논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게 정당성 있냐 없냐 또 합법적이 아니냐 그런 영역의 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 대선 후보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의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출마하는데 그 경쟁자들이나 좀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판하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탄핵도 문제돼 있지만 그런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그렇게 지방에 내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적합을 떠나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대구시장에 나오고 또 대선 후보로서 2등까지 한 사람이 대구시장 나오겠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이제 비판하는 생각도 있고 이거는 뭐 양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유영아의 후원회장이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관전의 포인트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만약 유영아를 내세우는데 참패를 해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분간 좀 진정돼 가지고 정치적인 활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내년 다음 2년 뒤에 대선 때까지 그죠? 조금 떨어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이 강용석 변호사가 나오겠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사저 앞에다가 가로세로 연구소 바로 대구 사무소도 차려놨죠. 네. 선팅도 해가지고 밖에서 보일 정도로 해놓고 강용석 변호사도 자기가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지난번 여기 김문수 TV 나와서 했어요. 네.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지사는 지금 유승민이 나왔는데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유승민은 상당히 지지율이 그래도 바로 대선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일정하게 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승민이 현재로 경기지사로서 지지율이 비교적 높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내에 당원 투표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경기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경기 지역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경우에 이제 PNR 조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데 조사들도 두세 개 경기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 여론조사 내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한 전체 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하고 심재철 전 이제 국회 부의장 경우에도 있고 함진규 의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예상되는 인물들 김동연, 안민석, 그다음에 조정식 이런 분들 통틀어서 한 10여 명 가까운 사람들 전체 여론조사하는 결과가 돼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PNR 조사를 우선 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앞서고 강윤석 변호사가 2등이었습니다. 네. 한 17.2% 정도.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안민석 나 그 이제 심재철 함진규 조정식 이런 분이 한 3에서 5%대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른 조사의 경우에도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강윤석 변호사가 그 전체 한 조사에 한 9% 정도 나오는 조사가 있었던 걸로도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강윤석 변호사가 어쨌든 다른 일반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심재철 전 의원이나 함진규 전 의원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윤석 변호사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박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이 부분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구에 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보수층 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작용과 힘의 규모는 상당 부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당내 경선에 들어갈 때 국민의 내부의 당원들 투표에 일정 영향을 주겠지만 대구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데는 경기 쪽이 조금 차이가 격차가 날 걸로 보여서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는 강윤석 변호사가 본인이 자신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야만이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제 대결에서 좀 실제적으로 강윤석 변호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지지하는 그 힘만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한계가 좀 있다. 정치적인 파괴력이 좀 작동하는 게 대구와 좀 다르다. 그걸 전제로 강윤석 변호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강력하게 경선 과정에서 발휘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강용석 변호사의 후원회장이 되면 그러면은 일정하게 이게 상당한 정도 플러스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당원 내나 대구만큼 내에, 아니지만은. 예. 그런 이제 박심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심이 경기도라고 전혀 작용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대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강석 변호사는 독특한 또 정치적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한복판에서 싸워서 막 이제 뭐 일종의 고소고발도 당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서 다 언론사, 주류 언론사조차도 캐치하지 못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어떤 악행이랄까요? 그런 비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취재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대선 때도 부각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정치적 표현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분은 천재적 자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유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출중한 어떤 정치적 감각 이런 것들이 아마 경선 과정에서 일반적인 정치인들과의 경쟁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메시지나 활동의 어떤 표현 형태 그리고 현재 가세연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금 사실은 여론의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강유석 변호사의 아주 경쟁력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가세연의 어떤 방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만일 방송 과정에서 그냥 강용석 개인의 출마 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폭탄급 사건들이 그 출마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거나 강력한 어떤 증이 나오면 그게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강용석 변호사가 해낼지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당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출당 조치가 됐습니다. 10년 전이지만. 그러고 지금 당적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당원 입당 신청을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준석 당대표의 성매매 이걸 가지고 막 가로세로 연구소 터뜨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당대표 사실 퇴출 운동을 가장 선두에서 주도했던 어떤 당사자이기도 하죠. 이제 뭐 강석 변호사 즉 가세연 측 차원에서도 했고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 정치권 밖에 있는 주요한 분들 중에도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김소연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퇴출 운동을 대선 기간임에도 이제 그걸 했었고 그게 보수층 일부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사표이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좀 자꾸 헛발질하는 거 아니냐, 좀 발목 잡나 이런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공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에 미쳐왔던 영향까지 포함해 대선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과 중에 특히 이제 중간중간 여러 실수를 하고 또 윤석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행보나 발언을 했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준석 당대표가 책임질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향후에 만일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적 행보에서 이제 그런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정치적 경쟁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을 예견하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존재를 보여왔다면 그건 강용석 대표의 강용석 변호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하나로 뚜렷하게 보이는 행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이제 지금
뭐 지금은 이제 당원이 아니지만 입당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만일 경선의 핵심적 관계자 후보로 참여를 할 경우에 이제 강석 변호사와 과거에 관련된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강석 변호사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는 지금 정치권으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강석 변호사의 과거의 일들이 조금 부각돼 안 되는데 이제 상대 경쟁자들 강석 변호사를 견제하는 측들이 당이든 뭐 후보 측이든 뭐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이 측들이 그런 강석 변호사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좀 부정적 인식이 나올 수 이것도 이제 강석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강석 변호사가 이준석 당대표 측하고 대립적으로 어떻게 가거나 유승민 의원 전 의원과 대립적으로 그걸 상황을 만들면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상황이 한마디로 강석이 그 위기 상황이나 자기한테 관련된 부분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입당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에서 후보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갈지 그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도 5.3% 진 곳이고 이재명이 아직 살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성남을 포함하고 있고 대장동을 포함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난 바로 직전까지 도지사를 하던 곳에 이번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데고 또 40, 50대도 많아요. 30, 40대, 40, 50대. 서울에서 밀려난 그런 경기도의 주변 도시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도 불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유승민이 과연 후보가 됐을 때 그럼 여기도 보면 댓글에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나 안 찍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빠지면은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승민이 싫어하더라도 찍어줘야 되지 않나. 유승민이가 되면 강용석이 되면 물론 강용석이 밀고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럼 심재철도 또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되는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여기 댓글에 보면은 강용석이는 나는 투표하러 못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승민은 투표를 못 하겠다 이 말이죠. 유승민이 만약 돼버리면 나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데 저는 공천 과정에서는 세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네. 유승민 의원이 가졌던 행보 자체는 특히나 이제 탄핵 과정에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이고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강용석 변호사도 그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세게 붙어서 이제 됐는데 다만 이제 그 후에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때의 경우인데요. 그럴 때도 유승민을 찢지 말고 그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그냥 유승민은 낙선시키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좋다 이제 이런 입장에 취할 수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동일한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관한 논란도 동일하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시켰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고 그 조사 과정이 헌재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을 맡아서 박 대통령 재판을 서울중앙청에서 특수부가 해가고 구속이 이미 사실은 6개월에 이제 끝났을 때 구속 연장을 별건 수사로 했던 걸 해서 영장을 해서 구속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PD님 화면이 여기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아니 윤석열 후보 경우에도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저는 치열하게 그렇게 논쟁을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로 뽑혔을 때는 정권교체라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용납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대의에 대부분의 보수층이 동의를 해서 그걸 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참고해서
저는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또 보수층들이 유승민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강민석 변호사 그 일선에 서서 여러 가지를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쟁이 피어라하지만 그 후에 만약 결과적으로 유승민 후보로 뽑혔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된다 하는 식으로 정치를 선택할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또 보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짧아요. 대선 때는 이 경선에서 후보가 선택된 다음에 본선까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짧아요, 아주. 지금 뭐 다 남은 시간이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다가와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을 미리 많이 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김은수 TV를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지방선거가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네요. 이번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일단 국민의힘 경선 과정부터 아주 후끈 달라해서 지금 물론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대구 쪽은 전국적인 관심사 사안으로 지금 떠올랐고 그렇죠. 경기도 떠오르고 사실은 부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양상이 서울의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보로서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이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고 부산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부산의 경우에는 또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전략 공천인데 오히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출마를 한다든가 지금은 부인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서울시장에서 오세훈이 상당히 넉넉히 앞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송영길 당대표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앞서는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저는 결과가 나오려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는 좀 상당한 싸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서울시장 선거는 이후 본선에서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돼서 전국적 선거와 연관될 상황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미경 님이 강용석 변호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각자 자기 지지하는 분 도와달라 소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뜨거워진데 이 점은 이 정도 하고 아주 짧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속내가 뭐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보 공백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그간의 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반대해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에게나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통령 이전 문제를 국민 여론의 흐름을 타고 정치적 그냥 논쟁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입니다. 저는 그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상당히 이런 정치적 논쟁의 이슈를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 쓰려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인 그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 말고 오히려 문재인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안에는 각종 비밀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통신과 관련된 기록이나 메일, 우리가 이메일 말하는 겁니다. 이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일 청와대 안에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후 정부 신정부가 들어와서 만약 어떤 조치를 할 때 향후에 논란이 될 것들을 지금 저는 폐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서도 폐기하고 하드도 교체하고 대대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그 증거들을 위법적인 증거, 과거의 범죄 행각들을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이나 월성 원전 관련된 평가성 조작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뭐 산업부나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전에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통일부 여러 지금 곳에서 그 블랙리스트 건을 실제해서 임기 중에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을 다 사퇴하도록 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석중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많은 범죄 행각들의 기록들이 청와대 안에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건 청와대 각종 여러 수석실, 예를 들자면 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다음에 비서실로는 뭐 산업정책비서관실,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중요 사안에 있어서 과거에 윤석열 후보의 징계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쨌든 수많은 일들,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다뤘고 탈북선원 2명을 강제 불송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있을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뭐 이렇게 판문점 회담하는 거, 뭐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 하노이 회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겠죠. 9.19 그렇죠. 군사합의 2018년 4월에 뒷이야기.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그 뭐냐? USB가 대체 뭐냐? 네. 이게 원전 관련된 것이냐? 군사 정보냐? 이런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속실이나 국가안보실에 원래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달됐을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걸 증거들을 범죄 행각들 쪽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구속하거나 기소할 만한 사안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폐기 노력은 할 건데 그래도 그 증거를 다 지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메일 서버, 이메일 서버라든가 이메일 서버는 통상적으로 각 수석실, 비서관실에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부속실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청와대 안에 내부 시스템을 네. 통해서 이렇게 뭐 매번 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통신을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네.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기록, 이메일 서버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남게 돼 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냐 안 됐냐는 건 향후에 이 기록만 찾아내면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 이제 고유한 이메일 시스템이 또 각 부처별로 네. 청와대 그 이메일 그 넘버링을 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각 부처, 국정원, 뭐 어디 국무총리실, 뭐 각종 각 부처별로 해당 관계자들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중요 보고서가 전해졌고 또 청와대는 어떻게 이런 걸 전달했고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범죄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구르님 감사합니다. 네. 제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일 네. 문재인이 이런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임기가 끝나고 퇴임 이후에 청와대에 남겼다 어떻게든지 검찰이 막 압수수색을 해야 하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신정부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과 새 어떤 신임 청와대 비서진들이 청와대로 들어와서 거기서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미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만일 문재인이 원했던 것처럼 당선인의 집무실도 그대로 들어가고 신임 비서진들이 그렇게 지금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컴퓨터를 교체했던 일부 남아있는 것도 그대로 쓸 거고 통신 기록도 그대로 써서 거기에 걔들이 폐기하고 지우긴 했지만 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임 정부가 청와대를 해서 비서진을 쓰고 있는데 검찰에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업무들이 다 거기 청와대에서 보고 있고 새로운 업무가 쌓여가고 중요 보안 사항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 그 시스템에 저장되는데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자유롭게 가서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럼 헬로님 감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범죄 행각을 덮어주는 꼴이 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막아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정치적으로도 이득이지만 실제로 당선자 측이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오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피할 수가 있다. 자신들의 범죄액을 행각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를 안보 공백이라는 형태로 예비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 이전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찬성 입장도 반대 입장도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예비비나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문재인의 범죄 행각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 들어오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행각을, 그 증거들을 덮을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그렇게 봤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실 이전 반대의 중요한 속내가 문재인이 그런 걸 속내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그대로 이동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개방을 하지만 한동안은 그 비서실 관련된 장비, 뭐 각종 부품,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은 지우긴 했지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위해서 일부 조치를 하겠지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 일부는 또 복원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지나면, 그리고 검찰 조직을 정비하면 대대적으로 그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재임 시절에 수사가 중단됐던 그런 사건들부터 해서 다 재수사가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흔적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각종 불법, 위헌, 비리, 각종 그 공작, 이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청와대에 4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허연준 국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 가지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